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인 김옥림 작가의 멋지게 나이 들기로 마음먹었다면 입니다. 우리에게 나이 듦에 대해 고민과 성찰이 있다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은 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60대인 저자가 40대를 인생의 미드필더로 지칭하며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행복하기 위한 다짐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젊고 건강하길 원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나이가 들고 주름이 지는 것은 누구나 거스를 수 없는 일이겠죠. 나이 드는 것을 끊임없는 성장의 기회로 삼아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고민해보는 책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 깨달은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토대로 멋지게 나이 듦을 위한 지혜를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더 풍요롭고 우아하고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지혜가 쌓이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도 멋지게 나이 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책의 한 구절 한 구절에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청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다. 장밋빛 뺨, 붉은 입술, 유연한 무릎이 아니라 늠름한 의지, 빼어난 상상력, 불타는 정열, 삶의 깊은 데서 솟아나는 샘물의 신선함이다. 청춘은 겁없는 용기, 아니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말하는 것이다. 때로는 20살 청년에게서가 아니라 60살 노인에게서 청춘을 보듯이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어서 늙어간다. 세월의 흐름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리나 정열의 상실은 영혼의 주름살을 늘리고 고뇌, 공포, 실망은 우리를 좌절과 굴욕으로 몰아간다. 60이든 15이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의 선망, 어린아이 같은 미지의 탐구심, 그리고 삶의 즐거움이 있기 마련이다. 또한 너나 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영감의 수신탑이 있어 사람으로부터든 신으로부터든 아름다움, 희망, 희열, 용기, 힘의 전파를 받는 한 당신은 청춘이다. 그러나 영감은 끊어지고 마음속에 싸늘한 냉소의 눈은 내리고 비탄의 얼음이 덮여올 때 20의 한창 나이에도 늙어버리나 영감의 안테나를 더 높이 세우고 희망의 전파를 끊임없이 잡는 한 80의 노인도 청춘으로 죽을 수 있다. 이는 유대계 미국 시인인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란 시이다. 이 시에서 보듯 사무엘 울만은 청춘이란 나이의 숫자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고 끊임없이 영감을 발견하며 희망을 품고 노력하는 사람은 60의 노인도 청춘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20의 나이에도 청춘이 아니라고 말한다. 참으로 옳은 지적이다. 그런데 글을 쓰기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취재하는 가운데 느낀 것은 몸의 나이는 40대인데 마음의 나이가 50대, 60대를 지난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생 뭐 있나요? 되는 대로 사는 거죠 뭐. 내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이 짧은 이야기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인생의 한창 때인 40대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알고 있다.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그만큼 자신이 힘들다는 이야기이다. 너나 할 것 없이 현실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삶의 가치와 생각의 차이가 너무도 판이하다는 것이다. 이런 삶의 가치와 생각의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짐으로써 영원한 패배자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생산적인 삶의 자세를 바꾸려면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고 내 마음이 아프면 남도 아프다.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현실의 울타리에서 숨쉬며 살아가는데 어찌 다를 수 있을까? 다 똑같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마인드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져 스스로 무가치한 사람으로 전락시키려고만 하는가?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전락시켜 봐야 돌아오는 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아픔뿐이다. 터닝 포인트란 말이 있다. 자신의 현실을 새로운 현실로 나가게 하는 삶의 전환을 말한다. 자신이 힘들다고 여길 때일수록 삶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에스파냐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아버지는 외과 의사였지만 각지를 떠도는 바람에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인문학자인 로페스 데 오요스가 편집한 필리페 2세 왕비의 추모 시문집에 3편의 시가 수록될 만큼의 교양과 시제를 지녔다. 1597년 이탈리아로 간 그는 군대에 들어갔다. 그리고 레판토 전투에 참여했다가 총에 맞는 불운을 겪었다. 목숨은 구했으나 그 사고로 왼쪽 팔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그는 공로를 인정받아 왕의 동생이자 제독인 후안으로부터 훈장을 받고 귀국하던 중 터키 해적선의 습격을 받고 포로가 되어 5년 동안 알제리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청춘을 썩혀야만 했다. 그는 4번에 걸쳐 탈출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로 인해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극적으로 살아났다. 그의 나이 33세에 간신히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가난과 시련뿐이었다. 그는 돈을 벌려고 희곡을 썼지만 빛을 보지 못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 세금 수금원으로 일했다. 그러나 공금을 맡겨두었던 은행가가 잠적하는 바람에 공금을 횡령했다는 죄목으로 투옥되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끝에 풀려났다. 그는 훗날 이때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혹독했던 시절이라고 고백할 만큼 좌절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이대로 끝나버리면 영원한 인생의 패배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 생각은 그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펜을 잡았다. 그의 나이 56세 때였다. 그리고 밤낮으로 글을 썼다. 뒤늦은 나이에 글을 쓴다는 것은 마음처럼 쉽지 않았다. 쓴 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썼고 막히면 멈췄다가 마음에 드는 생각이 떠오를 때 썼다. 그는 온 힘을 쏟은 끝에 드디어 소설을 탈고하였다. 그의 나이 58세였다. 이 작품이 바로 세계의 고전이자 명작으로 평가받으며 우리나라 국문학 교수와 작가들이 세계 최고의 명작으로 꼽는 돈키호테로 이를 쓴 작가는 미겔 데 세르반테스이다. 그는 잘난 귀족 출신도 아니고 부유하지도 않았다.
그는 배움도 짧은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그는 전쟁으로 부상을 당하고 해적에게 잡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죄를 뒤집어 쓰고 투옥되는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56세라는 나이에 꿈을 새롭게 불사르며 명작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청년 정신으로 자신을 무장했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삶을 포기했다면 그는 영원한 인생의 패배자로 남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소설 문단에 한 획을 그은 소설가인 그녀. 그녀의 삶 또한 순탄치 않았다. 그녀는 푸른 꿈을 안고 서울대에 입학했지만 가정의 생계를 위해 그만두어야 했다. 그리고 얼마 후 결혼을 하여 자신의 꿈을 가정생활 속에 파묻어 두어야 했다. 그녀는 보통 주부들처럼 남편과 자식을 위해 자신을 바쳐야만 했다. 그러던 중 남편을 잃고 사고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불행을 겪었다. 그녀는 고난의 광풍에 휘둘리며 쓰디쓴 인생의 열패감 속에 시달렸다. 그러나 그녀는 쓰러지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았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아픔의 세월을 글로 쓰기 시작했다. 심혈을 기울인 끝에 소설이 완성되자 여성동화 소설 현상 모집에 응모하였고 결과는 당선이었다. 그녀 나이 40살 때 일이다. 그 후 그녀는 내놓는 작품마다 문단의 호평을 받았고 독자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았다. 그녀의 주요 대표작으로는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남자네 집, 엄마의 말뚝, 친절한 보키씨 등을 비롯해 산문집,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등 많은 작품이 있다. 그리고 그녀가 후배 작가들의 존경을 받고 독자를 감동하게 했던 것은 세상과 이별을 할 때까지도 손에서 펜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비록 40이라는 늦은 나이에 등단했지만 누구보다도 치열한 작가 정신을 보여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작가였다. 그녀는 바로 박안서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가 남긴 업적이 아니다. 그녀는 40이라는 나이에도 꿈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여자 나이 40에 무엇을 한다는 것은 1970년대 당시로는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녀는 시도했고 해냈다. 그녀의 청년 정신은 평범했던 그녀의 삶을 180도로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세르반테스와 박안서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을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았다는 데 있다. 인간의 삶이란 시대를 떠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핏발을 세워 반박할지도 모른다. 그때는 지금과 상황이 달랐거나 무언가는 그만한 여건이 되었겠지.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열패감에 빠진 사람들이거나 삶의 목표를 잃고 인생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들이다. 왜 자신을 못난 사람으로 전락시키려 하는가? 자신을 직시하는 눈과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내가 문예 창작을 강의할 때 일이다. 문학 수업을 받는 사람 중엔 30에서 40대 외에 50, 60대들도 많았다. 문학 강의를 듣는 자세가 잠옷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었다. 어쩌다 질문이라도 할라치면 수줍어하는 모습이 순수한 소녀와 소녀는 같았다. 그들은 뒤늦게나마 자신이 하고 싶은 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에 매우 행복해했다. 선생님, 저는 이 나이에 문학을 공부하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저도 제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말을 한 사람은 수강생 중에 제일 연장자인 67세의 여성이다. 그럼요. 열정을 갖고 꾸준히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작품도 좋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녀는 내 말에 환하게 웃었다. 2년의 수업을 마치는 동안 그녀는 각종 백일장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그리고 소녀 때부터 꿈에 그리던 시인으로 등단하는 기쁨을 누렸다. 비단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함께 공부했던 수강생 중 좋은 결과를 낸 사람들 중엔 50대가 30, 40대보다 더 많았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했을 뿐 생물학적인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겠다는 열정의 나이였던 것이다.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면 그들이 꿈을 이루는데 작은 힘이라도 되었다는 것에 흡족한 마음이 든다. 40이라는 나이는 매우 중요하다. 인생을 80으로 보았을 때 40이란 딱 중반의 나이다. 중간이라는 것은 허리를 의미한다. 축구 경기에서 허리를 맡고 있는 미드필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미드필더가 제 역할을 못하면 상대 팀의 공격을 쉽게 허용하여 패배하기에 십상이다. 인생의 미드필더인 40대. 그런데 그 나이에 인생 뭐 있나요? 되는 대로 사는 거죠 뭐. 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치졸하고 무책임한가. 꿈꾸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이는 시, 비평, 정치, 과학 등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두각을 보인 독일의 시성 요한 볼프강 폰 게테의 말이다.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를 잊지 마라. 영원한 세계의 고전 신곡을 쓴 이탈리아의 시성 단테의 말이다. 꿈은 인생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다만 못난 사람들이 나이로 꿈을 꾸니 못 꾸니 하며 떠들어댈 뿐이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나는 나 자신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한데 이는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생각이 나를 더욱 삶 앞에 경건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더 좋은 책을 쓰자. 더 좋은 생각을 하자. 더 의미 있는 내가 되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삶 앞에 겸손해질 수 있었던 것은 40대를 살아봤기 때문이다. 나의 40대는 아쉬움이 많다. 치열하게 나를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를 돌이켜보니 후회되는 일이 더 많다. 왜 좀 더 열정을 바치지 못했지? 왜 좀 더 열심히 사랑하지 못했지? 왜 좀 더 의미 있게 보내지 못했지? 라는 생각이 나를 반성하게 했던 것이다. 지금 나의 열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하다. 그런 만큼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인생을 위해 나의 모든 열정을 다 소진할 것이다. 한 줌의 죄로 남아도 좋다. 아낌없이 살다 아낌없이 갈 것이다. 값진 인생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이다. 청춘은 겁없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말하는 것이라네. 때로는 20살 청년에게서가 아니라 60살 노인에게서 청춘을 보듯이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어서 늙어간다네. 이 19에서 보듯 생각이 늙으면 마음도 늙는다. 언제나 이상을 품고 그 이상을 향해 씩씩하게 나아가야 한다. 다시 오지 않을 인생을 위해 영원한 청춘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 30대까지가 인생을 알아가는 나이라면 40대는
다가올 후반기 인생을 잘 맞아들이기 위해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기억하라. 고민이라는 병에 갇히지 않기. 근심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다. 근심하게 되면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힌다. 불안한 마음은 사람을 위축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빼앗아 버리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한다. 불안의 노예가 되면 매사를 걱정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소화도 안 되고 짜증만 내게 되어 가족은 물론 친구, 직장 동료,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러다 보니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심을 잃은 귀찮은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엔 근심의 우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마음병에 걸려 병원을 전전하게 되는 것이다. 고민은 인간을 위협하는 적일 뿐 고민으로서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다만 자신을 더욱 불완전한 사람으로 끌고 갈 뿐이다.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키도 크고 성격 또한 시원시원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은 늘 딸아이가 치는 피아노 소리로 가득 찼고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그만큼 그의 가정은 평안했으며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극을 예감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가 직장 동료들로부터 오해를 사고 내부 고발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누명을 쓴 것이다. 같은 과에 있는 직장 동료가 뇌물수수로 해고를 당했는데 그 일을 제보한 사람이 바로 그라는 오해였다. 이봐,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라고. 미친놈, 너는 양심도 줏대도 없는 놈이야. 너 따윈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야. 꺼져버리라고. 그는 자신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으나 돌아오는 건 심한 모멸감 뿐이었다. 그는 모멸감을 안고도 집에 와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속이 상하니까 혼자 술만 마셔댔다. 평소와 다른 그를 보고 아내가 말했다. 여보,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런데 왜 잘 안 하던 술을 마시고 그래요? 지금 새롭게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잘 안 풀려서 그래. 그래요? 하지만 너무 마시지 마요. 그럴게. 걱정하지 마. 그는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둘러대었다. 아침마다 출근길이 마치 죽으러 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잘못한 게 없으므로 곧 오해가 풀릴 거라 믿으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다. 참, 나 짝도 두껍다. 나 같으면 그만두고 말겠다. 누가 아니래? 그러니 그런 짓을 하고도 눈 하나 까딱 안 하지. 그러게 말이야. 완전 철판을 깔았군. 이 일이 있기 전엔 누구보다도 다정다감하던 동료들이었는데 그들로부터 받는 고통은 그를 고민의 깊은 바다로 한없이 끌고 들어갔다. 그러는 동안 보름이 지났지만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는커녕 오히려 동료들의 비판과 손가락질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다. 어느 날 퇴근한 그는 가족들이 깊이 잠든 새벽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편지와 아내와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였다. 직장 동료들과의 아름다웠던 지난날의 추억과 절대로 동료들을 미워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오해가 풀려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었다. 아내에 대해서는 언제나 사랑했고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을,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엄마 말 잘 듣고 씩씩하게 커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글이었다. 편지를 쓰는 내내 흘러내리는 눈물로 멈췄다가 다시 쓰기를 10번도 더 했다. 편지를 쓰고 난 그는 아이들 방으로 가서
깊이 잠든 사랑하는 아이들을 눈물 젖은 눈으로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차례로 아이들 볼에 입을 맞추고는 거실로 나와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가난했던 자신을 만나 고생만 했던 아내를 바라보았다. 잔주름 하나 없던 고운 얼굴에 잔주름을 보자 훅 하며 눈물이 터져나왔다. 여보, 그동안 고마웠어. 당신 만나서 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지금에서야 하는 말인데 당신은 내겐 너무 가분한 사람이었어. 그만큼 당신은 내겐 큰 축복이었어. 그런데 더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 윤혜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우리 영민이, 수민이 잘 부탁해. 윤혜야, 사랑했어. 그리고 영원히 사랑해. 그는 거실로 나와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 그러는 동안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머리를 감고 세수를 했다. 어머, 당신 언제 일어났어? 조금 전에. 그랬어? 조금만 기다려. 얼른 맛있는 밥 해줄게. 그래, 알았어. 그는 아내를 안아주고는 방으로 들어왔다. 더 있다가는 눈물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잠시 후 그는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말했다. 오늘따라 밥이 더 맛있네. 그래? 고마워. 아침부터 칭찬을 다 듣고.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하며 그의 숟가락에 생선을 얹어주었다. 순간 터져나오려는 눈물 때문에 목이 메었다. 그는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밥을 먹었다. 아내가 해준 마지막 밥을 남길 수 없어 그는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말끔히 비웠다. 그리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다. 아이, 숨 막혀. 그만. 조금만 더. 그는 더 힘껏 아내를 안아주고 나서야 몸을 떼었다. 여보, 갔다 올게. 응, 잘 다녀와. 저녁 때 자기 좋아하는 참치에 준비해 놓을게. 알았어. 간다. 응. 그는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아내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는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그리고 이튿날 동해바닷가 모텔에서 그의 주검과 2통의 편지가 발견되었다. 고민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 버린 것이다. 그의 죽음 앞에 절규하던 그의 아내와 어린 2아이, 늙은 어머니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슬픔에 잠기게 했다. 다행히도 그가 죽고 나서 그의 누명은 벗겨졌다. 잘못된 동료들의 오해가 한 가정의 가장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쓸데없이 남을 오해하는 것은 한 가정을 파괴할 만큼 큰 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심심찮게 일어난다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의식에서 오는 졸장부 근성으로 인해서이다. 자신의 잘못 없음을 증명하려는 그의 죽음은 가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기게 되었다. 만일 그가 자신의 고민을 아내에게라도 털어놓았더라면 그와 같은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자기만 홀로 고민을 안고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더 큰 상처가 되어 돌아왔을 뿐이다. 고민이 있으면 즉시 풀어놓아야 한다. 아내란 어떤 존재인가? 기쁨과 슬픔, 고민, 아픔을 함께하는 인생의 영원한 파트너가 아닌가? 그런데 남자들 중엔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자신이 모든 걸 떠안으려 하는 무모한 결정을 내리곤 한다. 이는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 이것은 남자의 자존심도 아니고 멋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다. 다만 그럴듯한 오기로 가장한
자기 모순일 뿐이다. 또 하나의 예를 보기로 하자. H란 남자가 있다. 그는 작은 사업을 한다. 그는 42의 명랑쾌활한 사람이다. 그는 매사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작은 고민도 아내에게 털어놓고 의견을 묻곤 했다. 자기 혼자 고민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 평소 그의 생각이었다. 어느 날 그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발신자 주소를 보니 법원이었다. 사업 자금으로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았는데 일이 잘 안 풀려 그만 부도를 내고 만 것이다. 압류하겠다는 통보였다. 그동안 아내에게는 잘 될 거라고 말해왔지만 막상 내용물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진정을 했다. 그날 하루는 그렇게 지나갔지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듯 그는 그날 맥주를 마시며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했다. 그의 말을 듣고 아내는 의외로 담담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아파트 팔고 전세로 가지 뭐. 그래도 되겠어? 그렇게 해야지. 그렇다고 또 돈을 빌릴 거야? 미안해. 미안하긴. 당신이 뭐 허튼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뭐. 힘내. 나 당신을 믿어. 그러니 용기 잃지 마. 알았지? 그는 아내의 말에 눈물이 나는 걸 가까스로 자제하고 말했다. 고마워. 끝까지 믿어줘서. 그는 그 다음날 즉시 부동산에 아파트를 내놓고 한 달 후 전세로 옮겼다. 그는 열심히 일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사업을 확장하고 더 큰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다. 그는 자신의 고민을 안고 가지 않고 풀어놓았다. 그 결과 그는 아내로부터 힘을 얻어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잘 될 수 있었다.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각기 차이를 보인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술독에 빠지고 또 어떤 이는 방황하고 또 다른 어떤 이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음으로써 지혜롭게 고민으로부터 탈출을 꾀한다. 전자의 경우 만일 자신의 고민을 아내에게 털어놓았더라면 죽지 않고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고민을 잊어라. 고민은 털어놓아라. 고민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도 없다. 이는 자기계발 동기부여가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의 말이다. 그렇다. 참으로 명쾌한 말이 아닐 수 없다. 나 역시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나는 고민이 생기면 될 수 있는 한 고민거리를 잊으려고 애쓴다. 그리고 현재의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것은 체념한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 혼자 고민을 안고 가지 말아야 한다. 더군다나 40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도 고민이 많은 세대다. 그런데 그 많은 고민을 혼자 안고 간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다. 고민은 털어놓을 때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명심하라.